네, 안녕하십니까. 민사 사례연구 제7회차 시간입니다. 6회차 시간에 그 임대차에 관해서 기본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조금 이제 진도를 빨리 빼서 임대차에 있어서 특별법상의 임대차,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일반 이론을 설명하고 관련된 문제를 문제까지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이론 부분에 설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임대차 중에서 민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일반 이론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이 특별법상 임대차는 뭐가 있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요. 제가 6회차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이 특별법상 임대차 일반 이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복되면 특별법상 임대차, 즉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겠죠.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 일반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즉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은 이 특별법상 임대차 이론하고 중첩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민법상 임대차를 묻던 특별법상 임대차 문제를 묻던 당연히 이 민법상 임대차 이론은 적용되는 부분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특별법상 임대차만 공부하면 돼 라든가 민법상 임대차 일반 이론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은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중첩되지 않는 부분, 즉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이 적용되는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셔야 되고요. 특별법에 의해서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 중에서 중첩되는 부분, 즉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왜? 그래야 민법과 특별법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고,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특별법의 적용은 배제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민법 조문에 찾아서 그 민법 임대차 일반 이론으로 서술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특별법에 의해서 중첩되어서 적용이 배제된다 하더라도 시험 문제의 조건이 특별법을 배제하라라고 하면 민법상 임대차 일반으로 쓰셔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깊게 안 하시거나 요령껏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특별법상 임대차 이론만 주구장창 공부하면 이게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인 것이냐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은 특별법에 의해서 적용이 배제되거나 또는 적용이 불배제되는 부분은 모두 다 동일한 비중으로 공부하시되, 특히 이 부분은 즉 적용이 불배제되는 부분, 즉 적용되는 부분, 특별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민법의 임대차 기본 이론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연히 중점을 두어서 공부하셔야 되고, 특별법에도 규정이 있어서 민법상 임대차 일반 이론에 적용이 배제되는 영역 부분들도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분설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6회차 시간에 6회차 마지막 시간에 설명드린 부분은 민법상 임대차 중에서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부분, 즉 적용이 불배제되는 부분, 즉 특별법이 적용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7회차 시간에는 제가 지금 만든 강의한 편제상은 특별법상 임대차에 대한 기본 이론을 설명드리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일단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설명 들으셨던 부분은 민법상 임대차 중에서 기본 이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민법상 임대차의 일반 이론이 적용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서 그 임대차 관련 문제 중에 문제 1번하고 2번은 민법상 임대차 관련 문제예요. 물론 사안이 상가 건물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마치 이거 특별법상의 임대차에 관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문제 내용을 보시면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문제 1번, 2번을 풀고 나서 특별법상 임대차 내용을 설명한 후에 나머지 임대차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기판력까지 8회차에 이어가지고 이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 1번 들어가겠습니다. 1문입니다. 갑은 2007년 7월 20일 을로부터 을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소재 2층 건물 중 1층을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6천만원, 임차보증금 6천만원, 차임은 월 180만원입니다. 매월 20일 지급하기로 했고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정했습니다. 2년인데 어떻게? 07년 7월 20일부터 09년 7월 19일까지 하기로 했다네요. 자, 건물, 2층 건물 중에 건물 일부를 임차하기로 한 거죠. 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판매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 내에는 기본적인 수도시설 이외에는 별다른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꽃집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딱 보면은 이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사례겠구나 라는 걸 감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어요. 보증금 액수. 하지만 대충 이게 보면은 일단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구나 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갑은 을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후 을의 동의를 얻어 2007년 7월 말부터 1번부터 6번까지 각각의 비용들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 31일 강남 꽃방이라는 상호로 꽃집을 개업하면서 같은 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위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인 2008년 3월 3일 이후네요. 2008년 3월 3일 A은행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자, 임대차 계약 체결은 언제였어요? 이 이전인 2007년
7월 20일이었죠? 2007년 20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한 자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없었습니다. 그 후 우리 위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A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2009년 4월 1일 병에게 매각이 됩니다. 이 경락 절차에서 경락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이 경락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 매각대금을 완납을 해야 됩니다. 즉 경락대금을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같은 달 14일이고 4월 28일 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돼요. 병은, 그럼 이제 병은 뭐 하겠어요? 병은 위 매각대금을 납부한 직후 갑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당연히 요구하겠죠. 하지만 갑은 인도를 거절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다가 2009년 5월 2020일 갑이 화장실 보수 및 개량 공사를 해요. 화장실 보수 및 개량 공사를 합니다. 하면서 그 비용으로 얼마? 200만 원을 지출을 해요. 시간 순서대로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나오면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병은 2009년 7월 20일 당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갑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서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에 병은 2009년 7월 24일 갑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제 법적 분쟁이 되는 거죠. 갑은 그 소송 절차에서 이 각각의 비용들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나아가 병을 상대로 항변까지만 한 게 아니라 반소를 했습니다. 위 지출 비용의 합계 3,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자, 갑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유익비와 그 현존 증가액이 동일한 점, 점포 증축 및 화장실 보수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기여한 점, 갑이 주장하는 부속물의 설치 비용과 갑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가 동일한 점에 관하여는 병과 갑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가정한다. 위 소송은 2010년 5월 10일 변론 종결되었다. 2010년 5월 10일 변론 종결되었다. 자, 아까 이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까지 쟁점이 되면 복잡하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 문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답안 작성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전제를 준 거예요. 조건을 동일하게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 1-1입니다. 위 사안에서 갑과 병이 소송상 제출한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판단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 임대차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예요. 자, 상가건물,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건 민법상의 임대차의 기본 이론인데, 아니 특별법상의 임대차 설명도 안 해주시고 바로 이런 문제를 풀면 어떡하냐라고 하지만, 특별법의 임대차 일반 이론이 별게 없어요. 별게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도 강의를 들을 정도면 특별법상 임대차에 관한 법률들은 다 알고 계셔야죠. 물론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민법 하면서도요, 민법에 있어서 기본적인 특별법들은 당연히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자제한법 또는 더 나아가 부동산 등기법까지 알고 계시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자, 일단 보시면요. 이 사건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동법 제2조 1항 본문의 상가 건물에는 해당이 돼요. 그러면 상가 건물이면 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아니다. 상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가 뭐예요? 소액 또는 그렇게 소액은 아니더라도 영세한 임차인들의 최소한의 임차 보증금을 보존해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상가를 내가 임차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상가를 통으로 막 임차하는 무슨 외국계 기업이다. 그런 사람들 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해 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가진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뭐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자, 단서에 보시면 다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려면 같은 법 제2조 1항 단서에 의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아랫단에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기준 금액을 표로 해놨어요. 표로 해놨는데 뭐 여러분 시험장에서 법전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문제 풀기 편하게 아마 주어질 겁니다. 주어지는데 요거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이 표를 해석을. 이거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 언제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물론 이제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을 갖춘 시점으로 판단을 하는데 주의할 점이 이렇게 매년 시행령이 변경이 되어 와요. 매년. 현재까지 3번 바꿨는데요. 그러면 이 시행령이 지금까지 3번 변경이 됐는데 내가 임대차 계약을 이 시점에 체결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오케이? 근데 분쟁은 언제 발생했다? 분쟁은 이때 발생했다. 그럼 어느 시행령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 시행령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때 시행령이 분쟁이 이때 발생하더라도 이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계약 체결 시점은 이때인데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요때 한번 계약 갱신이 일어나요. 우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지 말고 한 번 더 연장하자, 갱신을 하자. 이때 갱신이 일어나면 뭐다? 갱신 시점에 적용되는 시행령을 적용합니다. 이때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져요. 자, 여기 날짜 옆에 괄호 양가로를 보시면 단 이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즉 지금 현재 개정된 시행령이 발효돼 가지고 적용되고 있어요. 하더라도 계약 체결 시점이 뭐다? 종전 개정되기 전에 계약 체결 시점이면 종전 시행령을 적용하는데 다만 뭐다?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거나 그 이후에 다시 체결되었다면 뭐다? 개정된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다. 즉 반대 해석을 하면 뭐다?
종전계약이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계약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쭉 아무런 갱신이나 종료 없이 쭉 진행되고 있다면 뭐다? 종전 시행령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닌데 시험장 가면 헷갈려요. 괜히 의문이 나고.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사안에서 보시면 사안에서 지금 변론 종결 시점은 언제예요? 2010년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이니까 마치 이 두 번째 기간에 해당될 것 같지만 계약 체결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7년 7월 20일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간에 시행령이 적용되는 거예요. 시행령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 보증금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인데 월차인 180을 어떻게 합니까? 180에다가 조문 보면 복잡하게 돼 있어요. 1분의 100. 그냥 100 곱하시면 돼요. 100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 1억 8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 그럼 2억 4천만 원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 어딥니까? 여기가 서울 서초구를 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예요. 서울특별시의 법 적용 대상 보증금액은 얼마? 2억 4천만 원 이하라고 했죠.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이하가 뭡니까? 이하는 적거나 같은 것까지도 포함하죠.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뭡니까? 딱 2억 4천만 원이니까 아슬아슬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아까 제가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즉 개정 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에 체결된 종전 임대차 계약이 시행령이 개정되고 나서도 쭉 진행돼 왔다면 뭐 종전 시행령이 적용된다라고 했죠. 다만 계약이 갱신되거나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 시행령이 아니라 뭐다? 개정 시행령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디 나와 있다? 부칙 제2조에 나와 있다라는 점, 요것도 답안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적을 때요, 답안지 적을 때 뭐 이런 게 당연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이죠. 본인이 뭐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적으셔야 돼요. 법 몇 조에 의하여 뭐 또는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쓰셔야지 그냥 이렇다 원래 이런 거다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적으셔야 돼요. 근거를. 자, 그 다음에 갑이 을과의 임대차 관계를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이것도 사실은 민법상의 임대차 일반 이론은 아니에요. 특별법상 임대차 이론인데 여기서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뭐냐면 갑이 임차인이고 을이 임대인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동시에 뭡니까? 소유자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이 목적물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매수인이 되겠죠. 또는 신소유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원칙은 못하죠. 대항 못합니다. 어디 감히 대항을 합니까? 안 돼요. 대항 못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다? 예외적으로 병이 신소유자, 즉 매수자인 병이
그래, 너가 갑과 을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내가 승계할게. 승계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에 동의할 경우에 한해 이 임대차 관계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 경우에 한해 갑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병이 승계를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싫죠. 내보내고 싶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임차인을 다시 드리고 싶고, 아니면 뭡니까? 갑과 을이 체결했던 임대차 계약보다 훨씬 좋은 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체결하고 싶죠. 하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특별법상의 임대차로 뭐다? 이 예외적인 승계를 당연한 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당연한 걸로. 근데 무조건 당연하게 해주는 건 너무 임대인, 즉 매수인, 신소유자에게 가혹하죠. 그래서 네가 이 승계를 주장하려면, 야 임차인 너 이 승계를 주장하려면 뭐? 대항력을 갖춰라 라고 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춰라. 그래서 특별법상의 임대차의 기본 내용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에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그게 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일부 민법상의 임대차 이론 중에 일부 이론을, 일부 법조항들을 배제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의 경우 물론 여러분들 법전에 다 나와 있어요. 시험장에서 주는 법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을 갖추려면 뭐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이에요. 그럼 도대체 주민등록 이전은 뭐다? 전입신고라고도 합니다. 조문 한번 볼까요? 잠시만 조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죠. 대항력.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예요. 주민등록을 마친 때인데, 도대체 주민등록을 마친 때란 뭐다? 그것이 전입신고를 한 때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전입신고를 한 때다. 그러면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언제냐?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보시면 뭡니까? 건물의 인도와 세법상, 물론 여기 세법에 보면 뭐 부가가치세법, 뭐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해요. 오케이? 이때 대항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다. 그럼 사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비록 임차권 등기를 하진 않았지만 건물의 인도를 받았고요. 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을 해요. 대항력이 발생해요. 사안에서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언제다? 2007년 8월 31일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니까 언제입니까? 법조문 보시면 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을 한 시점이 2007년 8월 31일이니까 그 다음 날 2007년 9월 1일 대항력이 발생하겠죠. 2007년 9월 1일 대항력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사안에서는 우선 변제적 효력, 즉 우선 변제권을 갖는지 여부는 명확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럼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면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이 임차권에 관해서 종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걸 다 새로운 임대인, 즉 신소유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번 다 풀었습니다.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지난 6회차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췄단 말이에요. 대항력을 갖췄죠? 그럼 여기 신소유자가 있어요. 소유권 변동이 생겼겠죠.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당연히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어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전에 가압류가 있다, 뭐 근저당권이 있다. 그냥 저당권도 상관없어요. 양도담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대항력이 주장을 못합니다. 왜? 이 신소유자가 만약에 이 가압류나 근저당권, 양도담보권에 기한 경매를 통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설령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얘보다 선순위가 아니잖아요. 후순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소멸하기 때문에 이 신소유자, 임대인 신소유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대항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한테 뭡니까? 얘는 신소유자일 뿐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제? 대항력보다 선순위 가압류나 근저당권,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 양도담보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대항력이 만능은 아니구나. 대항력을 주면 어느 정도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그 시행령에 규정된 그 보증금 이하,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들을 보호해 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항력을 부여해서. 자, 그래서 대항력만 부여를 해주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줄 알았는데 이 경우엔 보호가 안 되네? 그래서 또 부여하게 된 게 뭐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은 뭐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만 뭐다? 담보권자의 지위를 줘가지고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줘가지고 뭐 그냥 배당 절차에 참가해라 이겁니다. 배당받아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순위 가압류나 근저당권, 양도담보가 없다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둘 다 갖고 있으면 뭡니까? 양수겸장으로 내가 유리한 걸 쓰면 돼요. 이거 대항력을 쓰는 게 유리한데, 우선 변제권을 쓰는 게 유리한데, 하지만
선순위 가압류나 근저당권 양도담보가 있다면 대항력은 깨져요. 소멸해요. 우선 변제권만 남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행한 경매 절차에서 뭐다? 그냥 일반 담보권자로서의 지위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해라 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중요하니까 또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항력이 깨지는 임차인으로서는 베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베팅을 할 수가 있나? 이 가압류나 근저당권이나 양도담보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 채무를 대위 변제해가지고요. 법정 대위로 인해가지고 이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 변제해가지고 이 얘네들 권리를 소멸시키면 내가 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물론 따져봐야겠죠. 얘네들을 소멸시키는 게 유리한지, 소멸시켜서 대항력을 행사한 게 나은 건지, 소멸시키지 않고 그냥 우선 변제권만 행사해도 내가 배당 절차에서 충분히 돈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구태여 소멸시킬 필요는 없겠죠. 이 배당 절차에서 충분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꺼주는 거예요. 꺼줘서 차라리 대항력을 가져가지고, 대항력이 뭡니까?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우선 변제적 효력은 없어요. 다만 눌러 앉으니까 내가 눌러 앉는 거 꼴배기 싫으면 와서 내 보증금 누가 됐든 갚아주고 나를 내보내라. 이거 갚기 전에 나 안 나간다. 누가 됐든 갚아라. 애초에 나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든지 걔로부터 뭐 전전 양수받은 양수인이든지 간에 난 모른다. 너랑 나랑은 채권 관계가 없지만 내가 여기 앉아서 눌러 앉아 있는 거, 즉 대항력을 행사하는 게 꼴 보기 싫으면 나 보증금 갚아주고 내보내라. 그럼 난 얼마든지 물러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사실상의 우선 변제적 효력을 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대항력을 갖추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대항력을 갖추지 않으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관련된 판례를 여기다가 그 동그라미 1번, 2번 적어놨는데 이거 한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병의 갑에 대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인도 청구권 유무라고 했는데 과연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과연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이 과연 종료가 됐느냐 이거예요. 근데 사안에서 보시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보시면 사안에서 갑이 병에게 자, 임대차 기간은 언제입니까? 2009년 7월 19일까지로 역수상으로 보면 임대차 기간은 이미 만료를 했어요. 그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 같은데 사안에서 뭡니까? 2009년 7월 20일 계약 갱신을 요구해요. 계약 갱신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약갱신은 언제 요구해야 됩니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안에서 어떻습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계약갱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 요구 자체가 부당해요. 부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를 했어요. 다만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동시이행이 항변이라든지 또는 유치권 항변 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타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도 같이 아울러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안에서 토지 임대차는 아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갑이 지출한 비용 등이 총 7가지가 있었어요. 7가지가. 그죠? 그 비용들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비용이 뭡니까? 점포 증축 비용이에요. 점포 증축 비용이 900만 원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켰죠. 내 평수가 늘어나잖아요.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임대인 겸 소유자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이 부분은 유익비예요. 유익비. 여기까지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제가 유익비. 필요비는 아니죠. 반드시 점포를 증축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기시설을 보겠습니다. 전기시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요. 전기시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기시설은 얼마입니까? 300만 원 드렸죠? 이거 필요비야? 유익비야? 또 뭘까? 부속물? 부속물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속물입니다. 부속물. 여러분들이 부속물 하면은 뭔가 물건이고 뭔가 독립적이고 뭔가 이렇게 하나가 딱 쌈박하게 뭔가 있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만약에 쌈박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부속물이 아니에요. 그냥 독립되고 하나의 독자적인 물건일 뿐이에요. 부속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면 이 사안에서 문제를 보시면 뭡니까? 수도시설 외에는, 이 건물 내에는 기본적인 수도시설 이외에는 없다고 했거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 손가락 표시를 했지만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 편익에 이바지함으로써 건물 기타 공작물의 사용 가치를 증가시켜야 해요. 일반적으로 수도, 전기, 가스 설비가 대표적입니다. 즉 가구를 예를 들어 보세요. 뭔가 쌈박하게 있으니까 부속된 것 같죠? 근데 얘는 뭡니까? 쉽게 분리가 가능하잖아요. 분리했다고 해서 그 가구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내 방에 있으면 100만 원짜리 가구가 옆집 아저씨 방에 가면 200만 원짜리가 되고, 아래층에 누구네 집에 가면은 그게 빵원짜리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구는 어디에 있든 그 가치를 유지해요. 근데 여러분이 있는 건물에 지하에 방바닥에 수도 파이프가 있거나 천장에 가스 배관이 있다고 쳐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해주죠.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수도, 전기, 가스가 안 들어오면 그게 건물입니까? 완전 유령의 집이지. 그러면 이 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건 맞는데 수도, 전기, 가스 시설이 얘 파이프를 뜯어내요. 뜯어서 파이프째로 들고 다니면 이게 가치가 있어요? 얘네들은 뭡니까? 건물하고 파이프는 같이 다녀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부속물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가구 등과 같이 떼어내더라도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혹은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부속물이 아니다. 즉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차인 소유의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 부분을 이루지는 않아요. 하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건물의 일반적인 용도에 의한 사용의 편익에 제공됨으로써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부산고등법원 판례를 제가 하나 적어놨는데요. 그 용도가 요식시설로 된 건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 등은 위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독립성 있는 물건으로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건물 외부에 숯불 피우는 시설, 그냥 들고 가도 동일한 가치가 있죠. 거기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증대되고 딴 데가 있으면 가치가 감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기름 탱크, 가스 저장실, 보일러실, 인조 조경목으로 된 휴식처 등의 시설은 위 건물에 부속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어느 부분에는 어느 거는 이게 부속물인지 아닌지 여부가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애매모호한 게. 근데 여러분 시험엔 그런 게 안 나올 거예요. 명백한 걸 줄 거예요. 대부분이 뭐다? 수도, 전기, 가스 시설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시설. 물론 그 수도, 전기, 가스 시설이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의한 거라면 부속물이 아니에요. 수도, 전기, 가스 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안은 뭡니까? 사안은 기본적인 수도 시설 이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이 뭡니까? 상가 건물이잖아요. 상가 건물이니까 전기 시설은 뭐예요? 임차인의 특수 목적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속물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또 부속물인데 필요비나 유익비 쪽으로 받아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필요비나 유익비는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건물에 대해서 보존을 위한 거, 보존은 필요비겠죠? 또는 가치 증대, 유익비겠죠? 즉, 요 자체. 이 자체에 대한 거지, 부속물은 뭡니까? 얘 자체가 하나가 독립된 물건인 거예요. 얘 본래의 임차 목적물과는 다른 독립된 물건인 거고, 필요비나 유익비는 이 임차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또는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 건물의 구성 부분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한 거기 때문에 전혀 필요비랑 유익비 쪽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속물은. 자, 그러면 3번. 출입구 강화 유리문 및 셰시. 이 발음이 좀 어렵네요. 제가 출입구 등 이렇게 쓸게요. 출입구 강화 문, 유리문이긴 한데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죠?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출입구 강화 유리문. 출입구 강화 유리문은 뭐예요? 요것도 붙어 있으니까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지, 떼어내면 뭐에 쓸모가 있겠어요? 출입구 강화 유리문이 부속물입니다. 얘도. 자, 그 다음 4번이 뭡니까? 4번이 창틀 및 벽면 보수 비용이에요. 얘는 200만 원이에요. 얘는 뭡니까? 건물의 보존을 위한 거죠. 창틀이 없어지고 벽면이 없으면 그게 건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비입니다. 필요비.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건 뭐예요? 그냥 본인이 꽃집 운영하려고 들인 돈이에요. 넣어줘라고 들인 돈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건물의 보존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6번은 여기다 좀 적을게요. 벽면 로고 등 이렇게 쓸게요. 요거 600만원 들어갔죠? 벽면 로고 500만원이네요. 죄송합니다. 벽면 로고 500만원인데 요것 또한 뭡니까? 요것 또한
독립된 물건은 아니고 쉽게 분리 가능하죠. 그 다음에 임차인 갑의 꽃집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 대상도 아니고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조차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화장실 보수죠. 화장실 보수 및 개량 비용이 200만원 들었대요. 요건 뭡니까?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켰으니까 유익비에 해당합니다. 근데 문제는 1번부터 6번까지는 언제 일어났어요?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을이 여전히 임대인 겸 소유자일 때 일어났는데 7번 화장실 보수 및 개량은 언제예요? 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이전된 이후에 했어요. 이걸 갖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병에게. 그러니까 뭐가 쟁점이 되겠어요? 첫 번째는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왜?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이후에 비용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이 경우도 되겠느냐? 된다. 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병은 단순히 새로운 소유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당연히 비용 상환 청구에 상대방에 해당된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보자.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건 안 됐건 간에 그건 오케이. 임대차 기간은 2009년 7월 19일까지였죠. 2009년 7월 19일까지였죠. 그런데 2009년 5월 20일 화장실 보수 및 개량이 일어났어요. 어쨌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죠. 임대차 계약 기간 내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는데 병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그 이후에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느냐, 그 필요비랑 유익비를. 근데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대항력을 갖춘 애는 대항력을 갖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신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신소유자인 병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치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다. 어쨌든 2009년 5월 20일 요게 뭡니까?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 기간 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을에게는,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만약에 여기서 병에게 청구할 수 없었다면 을에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니까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거 좀 다른 문제인데 갑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갑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면
실소유자인 병은 뭡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아니죠. 오케이? 아니니까 이 6가지 청구뿐만 아니라 이것도 병에게 청구를 못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을에게는 청구할 수 있느냐? 을에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이 6가지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지출한 이 화장실 보수 및 개량 비용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갑이 대항력을 갖추지 않았다면. 자, 그럼 문제 5번인데요. 갑이 병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유치권 행사의 범위예요. 자, 비용 상환 청구는 뭡니까? 필요비 및 유익비죠.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는 요거와 요게 있었죠. 도합 1,100만 원이고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200만 원 포함해서 1,3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상환 청구, 즉 필요비와 유익비의 경우에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유치권 행사 범위도 당연히 유치권 행사 범위도 1,300만 원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쟁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만약에 이게 상인 간의 임대차다라고 하면 상사 유치권 행사 여부도 성립 여부도 반드시 검토해야 돼요. 상사 유치권도. 항상 여러분 민법 나오면 상법 쟁점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통합 문제잖아요. 문제가. 하자담보 책임인도 상법상의 특칙, 소멸시효도 상법상의 특칙, 유치권도 상사 유치권에 대한 특칙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갑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기초한 주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여기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당연히 을에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럼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어서 병은 뭐다?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단순히 온전한 임차권의 제한을 받지 않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소유권자로서 임차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자, 이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병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부속물 매매대금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며 나아가 반소로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7번 병의 본소 청구 및 갑의 반소 청구에 대한 결론을 서술하시오인데 요 부분 어렵지 않아요. 요 부분. 자, 병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갑은 병으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은가 동시에 왜 2,100만 원입니까? 아까 유익비 1,300만 원에 부속물에 대한 매매대금 800을 더해야겠죠? 그래서 2,1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병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는 상환 이행 판결을 하여야 하고 갑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은 위 본소 청구 판결 주문에서 본 2,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1-2번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위 사안에서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둔 채 을이 2007년 5월 18일 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07년 언제? 5월 18일 B은행에게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걸 해줘요. 즉 얘가 1순위가 되고 임대차 계약이 2순위. 물론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 취득이 2순위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A은행의 근저당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순위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사안에서 A은행의 2번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병에게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된 거예요. 그럼 1문의 경우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살펴보아라 라는 건데요. 순서대로 살펴보아라 라는 건데 잠깐 칠판을 지우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고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던 건데요. 대항력을 취득했어요. 특별법상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했는데 이게 웬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선순위 근저당권을 실행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후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거예요. 대항력 취득 시점이 여기인데 B은행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고 A은행에 근저당이 있는데 근저당권 실행은 뭐가 됐다? 얘가 실행됐죠. 후순위가 실행됐던 어쨌든 뭡니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및 제268조에 의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돼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합니다. 즉 선순위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과 동일하게 봐요. 보니까 얘 대항력은 뭡니까? 아무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요건을 구비해도 소멸하는 거예요. 따라서 병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아요. 아까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죠. 따라서 갑의 임차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에는 갑의 임차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병의 갑에 대한 인도 청구권 유무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아까도 할 수 있었는데 아까는 왜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갑의 계약갱신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니까 갱신 요구 자체가 부당했었죠. 그리고 이 경우 문제 1-2에서는 계약갱신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왜? 어차피 너의 임차권은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가 아까 문제 1-1과 달리 계약기간 만료 전에 했다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병의 입장에서는. 난 임대인 아니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주장하고 그래? 이겁니다. 다시 한번 문제 1-1에서는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가 정당하면 계약갱신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인도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뭡니까? 계약갱신 요구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요구가 부당했던 거고요. 그래서 병의 건물인도 청구가 타당했던 거고, 문제 1-2에서는 계약갱신 요구 자체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됐는지 이후에 갱신 요구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대항력조차 없으니까. 너는 계약갱신이고 뭐가 할 나한테 뭘 건덕지가 없어 이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지출한 비용의 성격 볼까요? 똑같아요. 대항력을 갖추었던 안 갖추었던 달라지는 거 없어요. 비용의 성격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필요비니 유익비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왜 중요하냐면 민법상 임대차의 기본 이론이지만 특별법에 적용 안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문제되는 경우는 병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갑의 화장실 보수 및 개량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그죠?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한 건 맞아요.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한 건 맞는데 과연 유익비냐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에 기한 유익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거 중요한 게 예전 대학별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출제된 바가 있고 요 부분이 상당히 묘한 쟁점이 있어요. 놓칠 수가 있는데 임대차에 기한 유익비는 아닙니다. 요게 임대차에 기한 유익비는 아니고 유치권에 기한 유익비로서 돈은 받아내요. 결과는 똑같아요. 돈은 받아낼 수 있어요. 받아내는데 그 받아내는 루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는 문제 1-1은 임대차에 의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받아냅니다. 받아내는데 이 경우는 뭐다? 이 경우는 민법 제325조에 의해서 받아내요. 제가 한번 조문 볼까요? 거기 적어놨는데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제1항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제2항은 유익비에 관한 상환 청구인데 보세요. 유치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하는 거예요. 그죠?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없지만 뭡니까?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치하고 있는 동안 그 목적물의 가치가 저감되지 않도록, 즉 원상태로 원래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니까 보존 또는 가치 증대를 위한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유치를 하더라도 그냥 내팽개치고 수수방관해가지고 그 가치가 떨어지게 하면 안 돼요. 가치를 유지할 수 있거나 뭐 증가시키면 더욱 좋고요. 그러면 보면 일단 그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봐야 돼요. 유치권. 자, 아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했고 필요비랑 유익비 상환 청구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필요비랑 유익비였죠. 그 부분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아까 필요비랑 유익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필요비랑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그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또는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니까 이때 유익비는 뭐다? 유치권에 의한 유익비예요. 이걸로써 받아내는 거예요. 요 쟁점 아셔야 됩니다. 결론은 같다. 받아내는 건 같은데 루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번입니다. 갑이 병에게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유치권 행사의 범위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기 전 갑이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는 을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을 뿐 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후 갑이 지출한 화장실 보수 및 개량 비용 200만 원은 갑이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하는 동안 유치물에 적법하게 지출한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갑은 병에게 위 비용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으로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 있으므로 유치권의 행사 범위는 갑이 병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을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비용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즉 아까 필요비랑 유익비가 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필요비와 유익비로 지출된 비용은 1,100만 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화장실 보수 및 개량 비용이 200만 원이었어요. 자, 요거는 을에게 청구해라. 병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오케이? 그럼 요 비용은 뭐다? 요 비용은 네가 유치하면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병에게 청구해라.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대세적인 거잖아요. 누구든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잖아요. 유치권은 뭐다? 병에게 요 2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다?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비용상환 청구 있죠. 1100만 원. 요거까지 포함해서 1300만 원어치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병에게 1300만 원을 받고 건물의 유치를 풀어주면 돼요. 그럼 병은 억울하죠. 난 200만 원만 내면 됐는데 1100만 원까지 더 내야 되잖아요. 이 1100만 원은 뭐다? 을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니까 을에게 다시 구상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구상 청구하면 돼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법정 대위를 통해서 대위로 인해 가지고 그 구상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변제자 대위권 행사하면 돼요. 물론 아까 제가 여기서 병에게 200만 원 청구한다고 했는데 이 200만 원을 을에게 청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을에게 청구해도.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 기간 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병에게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200만 원이다라고 한 거지. 병에게 200만 원이니까 을에게는 요 200만 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임대차 계약 기간 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갑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기초한 주장에 대한 판단인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과 자신의 건물 인도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는 항변, 부속물 매매 대금 지급을 부속물 철거 청구 소멸의 항변, 또는 부속물은 임차 건물과 독립한 건물이므로 임차 건물 자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는 유치권 또한 성립하지도 않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병의 본소 청구 및 갑의 반소 청구에 대한 결론인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다 아는 부분이니까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병의 본소 청구인 건물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갑은 을로부터 1100만 원 비용상환 청구겠죠? 1100만 원을 병으로부터 200만 원을 각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병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라는 동시 이행 판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병은 왜 갑자기 상환 이행 판결이냐? 나는 병은 뭡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고 갑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왜 갑자기 병에게 동시 이행 판결을 선고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유치권 항변인 거죠. 유치권을 주장하면 유치권에 대해서도 상환 이행 판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제가 각주에 판결 써놨어요. 저 여기서 즉 병의 본소 청구에 대해서 왜 요 200만 원은 동시 이행 판결을 선고하느냐? 이 갑은 대항력이 없는데 이거는 뭐다? 임차권에 기한 동시 이행 판결이 아니라 뭐다? 유치권 항변에 기한 동시 이행 판결인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하시면 돼요. 갑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병은 갑에게 위 본소 청구 판결 주문에서 본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2문인데요. 제2문은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긴데.
어렵지 않아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겁니다. 이 부분 얼른 설명드리고 특별법상의 임대차 기본적인 내용 설명한 후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마지막 기판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